1999년 12월 한 잡지가 물었습니다. 워런,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베런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금융 전문지였고 기사 제목은 그해 가장 논쟁적인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당시 나스닥 지수는 전년 대비 85% 올랐고 그 다음 해에는 102%가 더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 23% 하락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70세를 앞둔 노인이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혼자 뒤처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해 버크셔의 장부가치 상승률은 0.5%였고 같은 해 S&P 500은 21% 올랐습니다. 1965년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를 사지 않았고 인터넷 회사에 투자하지 않았고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거품이 터졌습니다. 나스닥은 고점에서 75% 이상 빠졌고 버크셔는 그 후 3년간 약 30%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은 37% 이상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람이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도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1930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 주식 중개인이었고 나중에 연방 하원 의원을 4차례 지냈습니다. 이 아이는 6살 때 코카콜라 6병들이를 사서 한 병씩 되파는 장사를 시작했고 11살에 시티스 서비스라는 석유회사 주식 3주를 샀습니다. 38달러에 사서 40달러에 팔았는데 나중에 그 주식이 200달러까지 올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배운 게 있었습니다. 서두르지 말 것. 고등학교 때는 워싱턴 포스트를 배달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렸고 한 달에 175달러를 벌었습니다. 당시 교사 월급보다 많았습니다. 15살에는 신문 배달로 모은 2000달러 중 1200달러를 투자해서 40에이커짜리 농지를 샀습니다. 그걸 임대했습니다. 대학은 처음에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 들어갔다가 네브래스카 대학교로 옮겼고 20살에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컬럼비아 경영대학원에 갔는데 거기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만났습니다. 그레이엄은 가치투자의 창시자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르친 건 단순했습니다. 주식은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고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을 때만 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으니까 항상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버핏은 졸업 후 그레이엄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었지만 처음에는 거절당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마하로 돌아가 아버지 회사에서 주식 영업을 하면서 네브래스카 대학교에서 투자 강의를 했습니다. 1954년 그레이엄이 마침내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연봉 12,000달러, 지금 가치로 약 14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버핏은 그곳에서 2년을 일했고 그레이엄이 1956년 은퇴하면서 회사를 닫자 다시 오마하로 돌아왔습니다. 그해 5월 26살의 버핏은 자기 투자 파트너십을 만들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모은 돈으로 시작했고 본인은 10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때 그의 개인 자산은 약 17만 4천 달러였습니다. 지금 가치로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후의 성과는 사람들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파트너십을 운영하는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9%를 넘었고 같은 기간 다우존스 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7%였습니다. 1969년에 파트너십을 해산했을 때 버핏의 자산은 2,50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원래 뉴잉글랜드 지역의 방직 회사였습니다. 버핏은 1962년부터 이 회사 주식을 사기 시작했고 1965년에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양 산업에 속한 기업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회사를 자신의 투자 수단으로 바꿔나갔고 보험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업을 인수하기 시작했습니다.
1959년에는 찰리 멍거를 만났습니다. 멍거는 버핏의 투자 철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레이엄은 싸게 사는 것에 집중했지만 멍거는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버핏의 스타일이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담배꽁초처럼 싼 주식을 찾는 대신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을 찾아 오래 들고 가는 방식으로요.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질레트, 워싱턴 포스트 같은 기업들이 포트폴리오에 들어왔습니다. 소비자들이 매일 쓰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 브랜드 파워가 있는 회사,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뭔가를 가진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시장은 완전히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고, 닷컴이라는 이름이 붙은 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 회사들 중 상당수는 수익이 없었습니다. 사업 모델이 뭔지도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995년부터 2000년 초까지 약 600% 상승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같은 회사는 상장 후 10년 만에 주가가 3만% 올랐습니다. 2000년 1월 시스코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 200배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가치평가 방식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출 성장률이고 클릭 수이고 사용자 수라고 했습니다. 수익은 나중에 따라올 거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그 흐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능력 범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만 투자 결정을 내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기술 기업은 그 범위 밖에 있었습니다. 버핏은 어떤 기업이 돈을 버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업이 10년 후에도 지금과 비슷한 위치에 있을 거라고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은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었습니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1999년 7월 버핏은 아이다호주 선밸리에서 열린 미디어 및 기술업계 거물들의 모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허브 앨런이 매년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빌 게이츠, 인텔의 앤디 그로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버핏은 그 자리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꺼냈습니다. 1964년부터 1981년까지 17년 동안 미국 경제는 5배 성장했지만 주식시장은 거의 제자리였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좋아진다고 주가가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주가에 너무 많은 기대가 반영돼 있으면 좋은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오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산업과 항공 산업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자동차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분명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가 생겼다가 대부분 사라졌고 결국 3개만 남았습니다. 그 세 회사도 투자자들에게 대단한 수익을 안겨주지 못했습니다. 항공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19년부터 1939년까지 비행기가 분명히 미래였는데 200개가 넘는 항공회사 주식의 평균 수익률은 0%였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과 그 기술 관련 주식으로 돈을 번다는 건 다른 문제라고 버핏은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터넷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있었습니다.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34% 하락했고 1999년 고점을 다시 회복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인텔의 앤디 그로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텔은 이후 17년 동안 24% 수익을 냈는데 같은 기간 S&P 500은 58% 올랐습니다. 버핏은 그의 연례주주 서한에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에 분별력이 있던 사람들이 무도회장의 신데렐라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자정이 되면 호박과 쥐만 남는다는 걸 알면서도 파티가 너무 재밌어서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자정 직전에 빠져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춤추고 있는 방에는 시계 바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99년 말에 페인 웨버와 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향후 10년간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물었더니 19%라고 답했습니다. 버핏은 그걸 비이성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기업 전체가 그런 수익률을 투자자들에게 안겨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0년에 버크셔가 인수한 회사 중에는 기술 기업이 단 하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무엇을 샀을까요? 벽돌, 카펫, 단열재, 페인트 회사였습니다. 버핏은 주주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흥분을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포트폴리오에 있던 기업들은 1999년에 부진했습니다. 코카콜라 주가가 빠졌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빠졌고 디즈니 지분은 상당 부분 정리했습니다. 기술주가 100% 오르는 동안 이 회사들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버크셔 주가는 연초 83,300달러에서 연말에는 59,9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약 40% 하락이었습니다. 언론은 그에게 시대에 뒤처졌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젊은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몇 달 만에 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고 자랑했습니다. 2000년 4월 버크셔 해서웨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버핏과 멍건은 주주들로부터 기술주 열풍에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멍건은 인터넷 주식 열풍을 폰지 사기에 비유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결국 주식은 그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어내는 이익만큼의 가치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핏은 거품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5년 후에 알게 되거나 10년 후에 알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거품이 터질 때 그 영향이 1920년대처럼 경제 전체에 미칠지 아니면 특정 분야에만 국한될지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멍건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체인레터의 수학과 인터넷 같은 정당한 발전을 섞으면 비참한 것과 좋은 것을 섞는 셈이라고요. 건포도와 다른 것을 섞어도 결국 그건 여전히 그것이라는 비유를 썼는데 청중들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0년 3월 고점에서 2002년 10월 저점까지 약 78% 하락했습니다. 패치닷컴, 웹벤, 이토이즈 같은 회사들이 파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던 시스코의 주가는 고점에서 80% 이상 빠졌습니다. 아마존도 94% 하락했고 주가가 회복되는데 8년 이상 걸렸습니다. 버핏은 2001년 주주 서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거품 시장은 거품 회사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빼내기 위해 설계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기업 설립자들의 목표는 이익이 아니라 기업 공개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거품에는 바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과 거품이 만나면 새로운 투자자들은 아주 오래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월스트리트의 많은 사람들은 투자자들이 살 것이라면 뭐든 팔 것입니다. 품질 관리는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둘째, 투기가 가장 위험한 건 그게 가장 쉬워 보일 때입니다. 버크셔의 성과는 완전히 반전됐습니다. 2000년에 S&P 500이 9% 빠지는 동안 버크셔의 장부 가치는 6.5% 상승했습니다. 2001년에 S&P가 11.9% 빠질 때 버크셔는 마이너스 6.2%였습니다. 2002년에 S&P가 22.1% 빠질 때 버크셔는 10% 상승했습니다. 3년 동안 S&P는 37.6% 하락했고 버크셔는 약 30% 상승했습니다. 그가 한 게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시장이 원하는 것, 시장이 기대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행하는 주식을 사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버는 것처럼 보이는 돈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버핏이 말하는 능력 범위라는 개념은 단순해 보입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에서만 투자하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야에서 돈이 벌리고 있을 때 그걸 지켜보기만 하는 게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버핏 본인도 나중에 인정했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을 놓친 건 실수였다고요. 특히 아마존에 대해서는 제프 베조스를 오랫동안 지켜봤고 존경했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의 힘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사야 했는데 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그의 전체 성과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놓친 기회는 있었지만 피한 재앙도 있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 수백 개의 인터넷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존처럼 성공한 기업은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은 사라졌습니다. 만약 버핏이 기술주에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가 아마존을 골랐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패치닷컴을 사지 않았을 거라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선택한 건 아예 그 게임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버핏은 자기 책상 위에 3개의 서류함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올 것, 나갈 것,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것. 이해가 안 되는 기업은 너무 어려운 것 함에 넣고 다음으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에게는 기술주였습니다. 나중에 그는 애플에 투자했습니다. 2016년에 처음 주식을 샀고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가 애플을 본 방식은 기술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애플을 소비재 기업으로 봤습니다. 아이폰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생태계에 묶여 있는지, 브랜드 충성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봤습니다. 코카콜라를 사는 것과 비슷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술을 거부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거부한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안전마진을 항상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분석이 틀릴 수 있고 예상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싸게 살 때만 산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 범위 밖에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1999년의 기술주 광풍에서 버핏이 보여준 건 한 가지였습니다. 하지 않는 것의 가치. 시장이 미쳐 돌아갈 때 가만히 있는 건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만 뒤처지는 것 같고 언론은 당신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움직이지 않으려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에 대한 확신이요. 버핏은 자기 안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바깥의 점수판이 아니라 안의 점수판을 본다고 표현했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했느냐로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기준 덕분에 그는 닷컴 버블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에는 파생 상품을 금융 대량살 상무기라고 경고했고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현금을 쌓아두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그 현금으로 골드만삭스와 제너럴 일렉트릭에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했습니다. 그가 항상 옳았던 건 아닙니다. 그가 스스로 인정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덱스터 슈를 인수한 건 최악의 투자였다고 했습니다. 버크셔 주식을 대가로 지불했는데 덱스터 슈는 망했고 버크셔 주식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실제 손실은 35억 달러가 넘었다고 했습니다. IBM에 투자한 것도 실수였습니다. 기술 기업은 자기 능력 범위가 아니라고 오래 말해왔는데 IBM은 기술 기업이 아니라 서비스 기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약 20억 달러 손실을 보고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수들은 그가 맞은 것들에 비하면 작았습니다. 맞을 때 크게 맞았고 틀릴 때는 작게 틀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건 자기가 잘 아는 분야에서는 크게 베팅하고 잘 모르는 분야에서는 아예 베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때는 어떤 유혹에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버핏은 야구 비유를 자주 씁니다. 테드 윌리엄스 이야기입니다.
윌리엄스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스트라이크 존을 77개의 칸으로 나눴다고 합니다. 자기가 가장 잘 치는 위치에 공이 왔을 때만 스윙하면 4할을 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못 치는 위치에서도 스윙하면 2할 3푼으로 떨어졌습니다. 좋은 공을 기다리는 건 명예의 전당입성이고 아무 공이나 휘두르는 건 마이너리그 행위였습니다. 투자에서 좋은 점은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다는 겁니다. 스윙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습니다. 공이 계속 날아와도 마음에 드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핏이 한 게 그겁니다. 1990년대 후반 수많은 기술주라는 공이 날아왔습니다. 그는 스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칠 수 있는 공이 아니었으니까요. 버핏의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군중이 한 방향으로 달려갈 때 멈춰서서 생각하는 것. 남들이 흥분할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흥분하라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999년에 그는 두려웠습니다. 남들은 흥분해 있었지만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그는 흥분했습니다. 남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투자했습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1999년에 버크셔 주가가 40% 빠지는 걸 지켜보면서 자기가 틀린 게 아니라 시장이 틀렸다고 믿고 버티는 건 엄청난 확신이 필요합니다. 더구나 그때 그는 70세에 가까웠고 어쩌면 자기 판단력이 쇠퇴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을 스스로도 해봤을 겁니다. 언론이 매일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투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20대에 세웠고 70대에도 지켰습니다. 그 일관성이 그를 보호했습니다. 버핏이 2001년 포춘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지표가 있습니다.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나중에 버핏 지표라고 불리게 된 이 수치가 70%에서 80% 사이일 때는 주식을 사기 좋은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200%에 가까워지면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1999년과 2000년 초에 이 비율이 그 수준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핏은 그냥 느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기준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기술주가 나쁘다거나 인터넷 기업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마존에 1997년 상장 때 투자해서 들고 있었다면 엄청난 수익을 냈을 겁니다.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아는 것. 그리고 모르는 영역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것. 남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게 자기 능력 범위 바뀌면 따라가지 않는 것. 버핏은 아마존을 놓쳤습니다. 구글도 놓쳤습니다. 하지만 패치닷컴도 피했고 웹밴도 피했고 수백 개의 망한 닷컴 기업들도 전부 피했습니다. 그가 놓친 것과 피한 것을 합치면 피한 쪽이 훨씬 컸습니다. 투자에서 성공하는 건 대단한 것을 찾아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앙을 피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버핏의 1990년대 후반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움직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이 있을 때, 남들이 다 움직이고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게 바보처럼 보일 때, 그때 움직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버핏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